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3명이 발생하면서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이며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내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연장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확진자가 513명 발생했고 계속 500명대가 4일째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확산세는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확실히 줄었는데 예. 더 이상 줄지 않는 것이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일단 의심 환자의 진단검사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우리 예. 1000명씩 나올 때는 10만 명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8만 명 정도고요. 양성률도 1%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또 의심 환자 중에서도 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임시 선별 검사소 가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 지역사회에 무증상 감염이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숫자도 지금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아직도 이 전체적인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무증상 감염의 숫자가 아주 현격하게 줄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아직도 예. 겨울이라는 것 또 이 변이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불확실성도 커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내일 정부가 새로운 조정안을 또 발표할 예정이라서요.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어떤 방역 조치를 정비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방역 조치라고 그러면 지금 2.5단계인데요. 사실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려면 300명 정도 수준으로 기준을 정해갖고 있지만 예. 이 300명 수준으로 내린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아마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단계를 계속 할 것이냐 하면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이고 예. 또 5인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5단계로 뭐 2.5단계, 1.5단계 해서 5단계로 설정을 해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 체제라든지 병상이라든지 중환자실 다 확충을 하고 놓은 상황에서 보면은 이 단계 설정은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즉 300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리 조정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일관성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 아마 서울까지는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서는 좀 더 우리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예. 것들을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합금지 조치 업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영업 재개를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점 마련도 좀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 사회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생활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고 사실은 코로나뿐이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너무 장기간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지속성 또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형평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면적당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는 인원 제한 정도가 굉장히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는 네. 있지만 예. 문제는 그러면 9시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 9시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행동을 많이 하고 9시 전에는 안 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9시 이후에도 영업은 허가하되 이때 또 우리가 해이해져서 뭐 음주를 하면서 막 방탕해지면 이것도 또한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서 9시 이후에도 허가는 하되 어떻게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기준이라든지 규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것이냐, 감염을 좀 확산을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네. 우리 여기 지금 가림막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림막 같은 것들이 우리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그렇게 많이 돼 있지를 않아요. 또 돼 있어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 만한 상황의 가림막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세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규모로 설치하기도 어려우니까 예. 사실 뭐 영세 소상인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때에는 이런 설비 같은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즉 물건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이 네. 식당 같은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장비들을 결국은 식당 주인이 그것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게 네. 큰 돈 드는 예산이 많이 드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선제적인 것들 또 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교육을 한다든가 방역 수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감염이 잘 막아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잘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방역 수칙의 실제 실천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확산세가 지금 한 500명대로 준 건 맞으나 50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우리가 5인 이상은 집합이 금지잖아요.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식당에 갈 수가 없고 그런 그 5인 이상 특히 5인 이상 금지한 게 확산세를 쭉 낮추는 데는 효과가 많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큰 효과였겠죠. 아, 예. 즉 3단계에서도 10명 이상 모임 금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2.5단계를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한다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예. 이 5인 이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뭐 최대한 한다 그러면 설 연휴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이후에도 아마 이런 초강력 조치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는 얻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하지만 이 5인 이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키셔서 이런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앞으로도 이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실제로 규제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모임 자체를 줄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1000명 넘든 1200명 되던 것이 500명으로 내려오니까 이거 굉장히 좀 완화됐구나. 네네. 좀 안심해도 될 만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방역 당국이 완화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안정적이고 앞으로 대폭발이 일어날 대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길게 잘 끌어나가면서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예방이 될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완화하는 것이지 아직 안심할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명대에서 500명대 오니까 진짜 많이 줄었다 이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방심하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주말에 이틀 보면 휴대전화 이동량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나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아주 조금입니다. 3.6%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동량이 이게 좀 줄었으니까 좀 돌아다녀도 될까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해이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아무리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이해지고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행동인데 예. 결국은 지금 2.5단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겨울이다 하는 계절적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예. 실제로 이동량은 늘어난다 할지라도 모임을 안 가지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이 이동량의 이 조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이동량이 잡히지만 네네. 사실은 자기 구 안에서 대부분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식당에 가고 모임하고 동네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들은 이 이동량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실천이 더 중요하고 이 이동량이 약간 증가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는 안 보이지만 설 연휴까지라도 숫자를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우리가 2월 말 3월 달에 예방 접종을 받을 때까지 좀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설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설 때까지는 어느 정도로 지금 신규 확진자를 떨어뜨려야 그나마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될까요? 방역 당국에서는 400명 내지 500명 수준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 돌발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BTJ 그 열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에서의 대규모의 발생이 일어난 곳에서의 그 나머지 잠불, 즉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다든지 지역사회에 N차 감염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어디선가에서 또다시 이런 집단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날 경우에 있어서는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확실하게 방역 통제를 하느냐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 생활 양식, 즉 교회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자제하시느냐. 일단은 올 겨울만 잘 넘기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번 겨울 특히 설 연휴가 되기 전까지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앞서 BTJ 열방센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현재 보면 감염자는 많은데 관련 검사자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요. 네. 이 역학조사라는 것이
결국은 거기서 접촉한 사람들이 뭐 굉장히 높은 양성률로 50% 가까운 양성률로 확진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됐던 사람들도 다 양성이 나옵니다. 완치가 돼서. 하지만 이전에 전염시켰던 분들은 또 감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역학조사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은 그 당사자, 그 접촉했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는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주변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예. 결국은 N차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방역에 역학조사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번에 3차 유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 8.15 집회하고 사랑제일교회에 있어서의 그 감염을 완전히 우리가 막지를 못했고 N차 감염이 퍼지면서 사회 전반에 퍼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3차 감염 이후에는 이것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은 뭐 집단 발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포가 상당히 좀 만연된 수준이 있었다 한 번은 그것에 잔불이 꺼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열방센터 측에서요, 정부의 집합금지 폐쇄 명령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신천재 이만희 총회장의 무죄 판단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현 상황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뭐 예. 제가 뭐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법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방역에는 굉장히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천지에도 잘 보셨다시피 한 번 폭발적인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이것이 N차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거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버리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뭐겠습니까? 시간의 문제죠. 빨리 격리를 시킬 수 있으면은 N차 감염이 그만큼 늦어지는데 그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퍼진 다음에 N차 감염이 일어난 다음에 역학조사를 해도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물이 다 희석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이건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TJ 같은 경우도 명단을 빨리 안 줬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인데 사실은 국회에서 그 다음에 이 감염병 예방법을 다시 보완을 해서 예. 예, 지금은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신천지 이 시기에는 그런 법이 보완이 되지 않아서 나왔던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예. 앞으로도 이런 초기에 있어서의 대응, 즉 명단을 빨리 확보하고 빨리 진단 검사를 받는 또 시키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초기 대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이 방역 통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K 방역이라는 것이 빨리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네. 빨리 동선을 찾아내서 격리를 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결국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TJ 열방센터 관련자 3,000명 중에 반 이상이 지금 검사 거부하고 검사 회피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그 사람들이 회피하고 검사 기피하는 게 늦어질수록 나중에 검사하면 지금 그래도 가까스로 500명대 잡았던 확진자도 그 이후에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규모는 작지만 예. 신천지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이거 사회 전체적인 감염의 분포가 커지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코로나19에 걸린 다음에 후유증이 있는가에 대해서 방대본이 조사한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는 머리가 빠지고 또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증상도 나온다. 세계에서 좀 그 나오는 후유증과 합쳐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난 1년간 많은 후유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보도된 것들이 예. 탈모 증상 같은 것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나온다고 그러고 네. 또 후각이라는 미각 상실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단 폐렴이 많이 심각하게 생긴 사람들은 폐 기능이 빨리 돌아오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드물긴 하지만 폐 섬유화까지 가서 기능 저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 이거 예.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하다 보면은 과도한 반응에 의해서 이런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고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인데 네. 그 이외에는 이제 다양한 장기에 이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되고 거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신장이라든지 또는 심장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질환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은 비특이적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숨차다든가 우리 가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피로감이 있다든가 가끔 두통이 있다든가 예. 권태감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확실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 60% 이상 70%까지 그 중국에 걸 겁니다만 네. 이런 후유증이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이 또 더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재감염 사례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6,600명 정도를 검사를 해봤더니 44명 정도가 재감염이 되었다는 것은 요사이에 나오는 변이주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네. 이 면역력 자체가 그다지 오래 가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즉 모든 사람한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후유증은 아니지만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 얘기인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WHO는 50개 지역에 퍼져 있다는 말도 나오고 그 2~3개 이상의 많은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굉장히 높다면서요. 근데 그 걸렸을 때 뭐 더 위중으로 가는 그런 중증도도 높아지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일단 중증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파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사망을 하게 되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바이러스는 더 이상 전파를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바이러스들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가능한 한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아주 영악한 바이러스일 수가 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바이러스들이 남아공이라든지 영국 또는 여러 미국에서도 지금 새로운 게 나왔고요. 또 브라질발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네네.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전부 전파력은 굉장히 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위중증으로 만드는 독성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예.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감염을 시키면서 이들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한테 감염을 시키게 되면은 전체적인 절대적인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숫자는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통계상으로만 보면은 확진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치사율은 떨어지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더 커지고 우리의 병상 부족이라든지 또는 역학조사에 굉장히 한계를 느끼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현상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변이가 돼서 훨씬 더 전파력이 커졌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즉 위중증, 독성이 강해졌다고 그것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백신의 존재가 중요할 텐데 예. 접종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약 7명이 지켜보다가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결과는 뭐 사람의 마음이겠죠. 네. 이 지금 백신이 너무나 빨리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전 세계 누구나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후유증을 다 확인한 다음에 맞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네네. 한번 지켜보고서 맞겠다는 건 안 맞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얼마나 이것을 투명하게 위험성이라든지 또 어떤 사망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인과관계라든지 이것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빠르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맞을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일단 대규모 접종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후유증 같은 것들은 우리는 알고 난 다음에 접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 사망하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600명 정도 자연적으로 사망을 하는데 예. 고령층부터 대부분 사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사고사나 자살이 아닌 경우에서는. 네.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 중에서 먼저 예방주사를 맞췄는데 사망하신 분들이 생기면은 이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에서 몇 명 사망한 것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죠. 예.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 면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이 백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처음에 맞은 이후에 부작용이 나오는 사례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독감 백신 접종 사례에서 봤듯이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제일 먼저 해결을 하고서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접종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내 한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요.
40대부터 접종을 하면 확진자가 60%, 사망자를 52%나 낮출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선 접종 대상자의 어떤 범위와는 접근법이 다소 달라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수학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하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시킨 것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에는 이런 가정의 계산이 맞는데 네. 실제로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일단은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증상은 없게 즉 무증상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예방접종의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령층 기저질환자들 특히 고령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먼저 맞아야만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 또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들게 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접촉이 많은 사람들한테 맞히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예. 이 전파력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론 많이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로부터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독감보다 한 10배 정도 치사율이 있는데 이것이 독감이랑 비슷한 치사율까지 간다면 사실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제일 우선순위는 고령자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는 이런 거죠. 30, 40대에게 많이 맞추면 전파력 중심으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는. 예,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과연 이 백신을 맞췄을 때 전파력이 줄어들 수 있느냐는 것이 아직 처음부터 검증이 안 됐으니까요. 검증이 안 된 상황이고 예. 예, 또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수용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포심도 덜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안 하려는 사람도 많아서 예. 일단은 고령층 기저질환자 또 이 의료진 같은 접촉이 많은 환자들하고 접촉이 많은 사람부터 전 세계적으로도 먼저 맞추는 것이 지금은 맞다고 봅니다. 그럼 그 백신에 대해서 지금 부작용은 아직 뚜렷하게는 잘 모르는 시기 아닙니까?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도 뭐 많이 알려진 것으로서는 예. 단기적인 부작용은 일반 대규모 접종을 했을 때 수만 명이나 맞췄을 때 약 10만 명에 한 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파이자하고 모더나 두 개가 승인이 된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임상 3상 결과를 보면은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일반 접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게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이외에 이제 노바백스라든지 얀센 백신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례에서 우리가 부작용 사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우리가 맞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후에 맞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좀 늦긴 했지만 그런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추가로 백신도 다음 달부터 접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과 종근당에서도 항체 치료제 임상에 들어갔다 결과를 속속 발표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백신과 이제 치료제까지 합치면 코로나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치료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치료제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셀트리온 거는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개발은 한 것이지만 사실 좀 한계는 있습니다. 치료제라고 그러면 사망률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중증 환자가 이 치료제를 맞았을 때 사망률을 떨어뜨려 준다는 결과는 사실 없고 이론상으로도 이 바이러스는 일단 세포 안에 들어가고 염증이 많이 일어난 상황,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하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요양원 같은 데 있는 고령자, 기저질환자들 등이 확진이 됐을 때에는 이 치료제를 바로 맞춰주게 되면은 상당히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확률을 많이 떨어뜨려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외에 이제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뭐 혈장에서부터 IgG를 분리를 해서 맞추는 것이겠지만 그 나머지 회사들에서 만드는 치료제라는 것은 새로 개발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알려진 즉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 재창출이라고 그래서 효과를 이 코로나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데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면은 아마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 실험 정도고요. 뭐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물질들이 이 재창출 이 효과, 약물의 효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아마 개발이 된다면은 즉 발견이 된다면은 예. 또 증명이 된다면은 이것들은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속도적으로는 백신이 근본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백신이 어느 정도 집단 면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